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원래는 1박 2일로 풀어놓은 얘기를 해도 모자랄 얘기를 한 20분에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는 오늘 저희가 모여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주제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멀어져 있는 농업과 각사의 사회적 물리적 거리를 어떻게 좁힐 거냐. 결과적으로 먹거리 의사결정의 양주체인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이 소외되고 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멀리 떨어뜨려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그룹이 있다. 그거는 다국적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유통재벌이기도 하고 식품재벌이기도 하고 중간 상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상황,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먹거리 의사결정의 양주체인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대도시, 도시의 행정이 이 시민의 먹거리 해결의 주체로 나설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도시행정이 존재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 서비스를 하는 게 행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질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먹거리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대도시 행정이 저희 전주로 하면 65만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시행정이 어떻게 책임있게 수행할 것인가, 의무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수원시면 얼마죠? 125만? 125만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제반의 문제를 농업과 관계 맺는 문제, 다등등 공공급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공공의 정책 영역으로 가져와서 해결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두 가지 기본 문제의식에서 저희가 전주에서 해가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우크라이나에 민간 용병을 투입을 해요. 그 정권을 뒤집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그 내용의 본질에는 뭐가 있냐 하면 유럽을 먹어야 되는데 유럽이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EU 차원에서 GM은 안 돼. 그렇게 하니까 EU 사람들이 먹는 주로 밀가루의 밀이 우크라이나에서 자라서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그 정권을 뒤집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거기에 GM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까지를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저희 이제 여기도 화성이 관측지가 있지만 새만금이 있죠. 새만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모락모락 나오는 얘기가 삼성하고 몬산토가 손을 잡고 거기에다 응모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농진청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가 다르지 않은 얘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우리는 OECD에서 GM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표기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은 모르는 채 먹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농진청에서 국가기관에서 이걸 공식화하고 있고, 그거를 재벌이 받아놔서 몬산토하고 연계해서 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볼 때 시민들의 밥상이 정말 이거는 탈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농가가 사면 초가죠.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쌀을 올해부터 개발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쌀이 그나마 돈이 됐죠, 지금까지는. 그럼 돈이 안 되니까 딴 걸 뭔가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 매실 할머니가 10kg짜리 순천에다 할머니가 5박스를 냈는데 통장에 300원 입금이 된 거예요. 수수료 700원, 운임 7,500원, 하차비 1,500원 그대로 떼가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저 할머니 개인사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 쌀 문제로부터 비롯해서 또 수입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반으로 이게 확대되어져 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농업이, 농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도대체 무슨 농사, 무슨 품목을 얼마나 면적에 지어서 어디에 팔아서 어떻게 소득을 올려야 내 자식 대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예측 불가능성이 훨씬 심해진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더 본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먹거리는 전 세계에 걸쳐서 같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따로 옆에서 농가들하고 약속해서 먹는 구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카길이나 아까 몬산토나 맥도날드 이거는 음식 체인이잖아요. 이런 데서 먹거리 기획을 하는 거죠. 기획을 해서 먹거리를 자기네가 전 세계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유통, 대량 소비하되 그거를 막는 데는 니네 관세 낮춰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국제무역 질서를 설계해서 뭘 관철을 시키냐면 지네가 설계한 국경을 넘나드는 이 먹거리가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걸 관철시켰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50개국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70%에 달하는 일헥타 미만의 가족 소농들은 내가 먹고 자식한테 보내는 거 말고 시장에 낼 거 어디 농사 지을 게 없어요. 실제로. 나머지 30%의 산업농만 살려서 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30년쯤 되면 저희가 50개국하고 맺어놓은 FTA로 인해가지고 관세 장벽이 다 새로 베이스로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도 수입을 저희가 많이 해다 먹는데 거의 우리 먹거리의 7, 80%를 수입해서 먹는 구조로 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름이 영삼이잖아요. YS잖아요. YS가 1996년도에 유통시장이라고 하는 걸 개방을 해요. 그래서 월마트 막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까르푸하고 월마트 다 도망가고 이마트하고 롯데 몇 개 남았는데 얘네가 도매시장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 그리고 또 SSM 만들잖아요. 10만 명당 하나의 대형마트 하나에 사이사이에 SSM을 끼워놓고 그 사이에는 편의점을 끼워놓고 지금 이제 편의점을 가보시면 아까 맥도날드 이런 편의 음식뿐만 아니고 칠레산 포도가 거기에 절비하게 깔리죠. 그래서 실제 지도를 놓고 보면 빽빽하게 거미줄을 쳐놨어요. 다 이 구조 안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식품 이쪽도 그 식품 대기업들이 다 상을 하고 있죠. 저희 순창고추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대상이라고 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데 순창에다 공장을 지어주면서 처음에는 순창 농가들이 고추 팔아먹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한 5, 6년 지나고 나서 대상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회사만, 우리 기업만 다른 지역산이나 외국산을 써도 되는 걸 허가해주지 않으면 우리 딴 데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가치들을 하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현대나 삼성이나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 들어갑니까? 베트남으로 가죠. 우리나라 식품 기업들이 다 베트남으로 가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당근이 거기서 우리나라 먹거리의 절반이 중국하고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있죠. 대상이 거기 가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당장 직격탄을 맞는 게 제주도에 가면 구자읍이라고 있죠. 구자읍에 이 당근을 엄청나게 합니다. 겨울철에. 지금 시점에. 여기 농가들 다 망했어요. 그 너머에 성산에 가면 그 월동무 하죠. 거기 다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그나마 돈 된다고 하는 작목들이 우후죽순 지금 바닥들을 치고 있는 거죠. 그걸 말해서 풍년의 역설이다. 풍년이면 풍년이 될수록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홈플러스에서 체리 많이 드셨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보고 저걸 미국에서 바로 공수를 해오잖아요. 칠레에서 지금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두두 떨어지는 건 뭐예요? 대감귤 참외 그 시기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나마 돈 된다고 했던 과일 종류가 바닥을 다 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게 오죠. 아시아 태평양권에 모아가지고 메가 FTA를 하자 하고 있는 거고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죠.
우리나라는 못 끼워서 안달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쌀하고 소고기가 더 지금보다 양보를 하게 되는 구조가. 물론 양극화나 노동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죠. 이런 그런 거를 중국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라북도에 장수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해발 450m예요. 사과가 주산인데 앞으로 10년을 먹고 살 거야.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 갔더니 수출 전진 기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억 평이에요. 1억 평. 3,000평이면 축구장 하나거든요. 근데 차로 가도록 8,900고지에 관수시설을 다 하고 일본 전문가 붙여가지고 외성 사과,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만드는 저 사과를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16개 품목을 일본, 동남아, 우리나라를 수출을 목표로 하는 전진기지를 작년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해안가까지 고속도로 다녔어요. 이게 중국이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죠. 저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인천의 맞은편에 있는 데가 산둥반도예요. 그래서 항공기에서 찍은 건데 저기에 비닐하우스 규모가 100만 동. 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모든 생산되는 품목과 품종이 다 생산되고 있죠. 품질은 우리보다 낮지 않습니다. 더 높음이 높죠.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중국산은 배에 통해가지고 평택항, 군산항 이런 데서 보따리상으로 50kg 배에 들어오는 그걸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사석에서 하는 얘기, 우리가 농촌 위해서 일하는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은 가장 늦게 너무 망하는 것, 좀 더 망하는 속도를 늦추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쌀 문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농지 문제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제가 아는 친구가 연어를 사먹는다고 그랬는데 지금 유전자, 연어, 감자, 사과 이런 게 상업적으로 다 허가가 나고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옥수수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식량 자급률 부분, 깜깜한 얘기들 뿐이죠. 최근에 엊그저께 이제 신문에서 국가에서 발표한 걸 보면 농업 생산에 대기업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걸 공공연히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수 가족농이 농지와 기후와 토양과 햇빛의 기운을 빌어서 지은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우리가 먹을 것인가, 아니면 소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만든 커다란 유리온실과 이런 데서 기계 ICT 다 붙여갖고 만든 이 먹을거리를 먹을 것인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북미 유럽 쪽에 가면 대도시가 먹거리 정책하는데 꽤 있습니다. 거기에 가봤더니 그분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우리는 농가가 없다. 500농가 있는데 얘네도 다 수출을 한다. 그러니까 시민들 우리가 200만인데 이걸 먹여 살려야 되는 농가가 없으니 뒤늦게 반성을 하고 뭘 해요? 도시농. 농가가 없으니까. 그리고 대도시 먹거리 전략.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양반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더 넣기 전에 지역에 있는 가족 소농을 살리고 그 사람들하고 시민하고 손잡게 하라. 이게 결국인 거죠. 기후변화 말할 거 없고요. 여기가 기후변화 교육관, 체험 교육관 하시는 얘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같은 흐름들을 보면 저희가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 지속 가능한 밥상 이런 것들을 염원한다고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방법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거리 체계는 전 세계적인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구조에 그 톱니바퀴에 우리가 휩쓸려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탈출한다. 그리고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 구조로 전환한다. 그리고 중간에 밥상과 농업을 가로막는 이 중간을 최대한 간소화한다. 이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본의 지산지소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문제의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 슬로우 시티, 슬로우 라이프
이것도 시작도 문제의식도 같은 일. 미국에서 하고 있는 아까 우리 김대일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그 일련의 내용들의 문제의식은 결과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게 하자고 하니 시민사회가 자각을 하고 그거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끌어올리고 그거를 국가 의제화한다.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 그러면 왜 대도시가 이런 먹거리 해결에 주체로 나서게 됐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시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행복권이고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권은 1번이고 건강권을 위해서는 먹거리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동안에 시장 영역에만 맡겨놨던 것을 이제는 공공정책 영역으로 끌어와야 된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실질적인 필요가 이미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는 농가는 소득에 목마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농사도 도대체 예측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누가 좀 내가 생산하는 거 어디 팔아만 줬으면 좋겠다. 살 수 있게 해줘. 농업을 가지고. 그게 농가 입장이고 서울대 시민은 골라먹는 다양성은 많아졌는데 이걸 믿을 수 없다. 국산이라도 그려먹고 싶은데 그걸 어디 가서 그려먹냐. 이 양쪽이 있는 거고 저희 전주 같은 경우를 보면 대형마트에 가서 우리가 장을 보면 그날로 그 돈이 본사로 빨려나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민이 낸 돈과 일자리가 지역 안에서 안 돌고 빨려나가는 구조더라고요. 이 구조, 이 세 가지 지역사회의 사회적 리드 필요성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후는 전 지구가 도시의 무게중심과 방점이 많이 찍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도시가 뭐냐? 좋은 도시가 뭐냐? 의식지 중에 적어도 먹거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도시 모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 그죠? 밥상 문제, 지속 가능한 농업, 좀 세게 나눴습니다. 독립경제정책. 네. 그래서 먹거리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푸드플랜의 목표죠. 비전이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이제 저도 처음에 작년에 4월달에 전주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쭉 하니까 뭐 매장 하나 내자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고 해요. 공무원들 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먹거리가 매개를 하는 거는 건강, 교육, 환경, 삶의 질, 일자리, 사회정의, 사회통합, 도농통합 이런 것들을 먹거리로 매개해서 먹거리라는 주제로 통합해갈 수 있다는 데 강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이거는 먹거리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순환해 나갈 수 있는 고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지역에 많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가지를 저희는 해요. 첫 번째는 일반 시민에 대한 먹거리 접근성. 10분 거리에 내가 원하면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매장과 레스토랑입니다. 두 번째, 공공부문은 학교 급식의 지역사를 공급하자. 그리고 취약계층, 공공급식 영역에 있는 부분에 하자. 세 번째는 취약계층. 네 번째는 저희는 이제 음식창의도시 전체를 그렇게 하니까 그 음식의 원재료를 그리고 스토리를 지역의 농업 생산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라고. 식농교육은 학교 급식에 저희가 지역식 재료를 공급하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이 친구들이 미래의 10년 뒤에 미래의 예비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10년 뒤에 어떤 먹을거리를 원하는지 농업에 대한 이해가 어떤지의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뭘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농업의 1차 산업화 일자리 그리고 민간 서버넌스 이렇게 7가지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20, 30년 동안에 우리나라 농업이 걸어온 유일한 한 가지 전략은 단일 작목을 규모화해서 열린 시장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하나였어요. 수원시에 있는 농업, 그렇죠. 수원시에 있는 아까 3,000가구요. 3,000가구의 농업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 내려놓기는 모든 정책은 여기에 일관되게 가 있다.
근데 거꾸로 이거는 30%의 농가만 혜택을 받는다. 70%의 가족 소농은 할 게 없다. 그래서 제천 탈농이에요. 그렇죠? 오만 농촌이 있어도 농업에서는 손 떼라. 그 구조조정이 다른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규모한 품목을 농사를 지어서 품목끼리 연계해서 공동 마케팅하고 전국 물류로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급식을 지역사를 넓하고 해도 제가 실제 경험 있습니다. 옆 동네에 수박이 나요. 영양사 선생님이 그 수박 좀 줘봐요. 근데 그 농협이 그 수박을 못 줘요. 하만에서 온 수박을 줘요. 물류체계가 그렇게 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상상해야 될 부분은 그래서 경쟁시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경쟁시장은 뭐예요? 크기, 무게, 모양, 때깔, 브랜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어떻게 경쟁력이 있나.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관계시장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그런 시장이죠. 신뢰관계로 생겨나고 신뢰관계로 확산되지. 그래서 여기는 그런 개념입니다. 연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밥상이 불안하고 대은 소득이 불안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밥상은 니네가 차려줘.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산을 시민들이 필요한 밥상을 중심으로 생산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갖고 공급해주는 거예요. 중간 유통과정 아질 없이. 그게 관계시장이에요. 그래서 단품목, 소량 생산, 밥상은 연중 돌아가죠. 그렇죠? 저희가 직거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거래가 왜 자꾸 실패하고 잘 안 되냐면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생활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농가한테도 생활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소비자도 어쩌다가 한 번씩 장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생산을 매일매일 해서 이게 뭔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렇게 시장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쪽을 전략적으로 택해왔고, 근데 이렇게만 맡겨놓으니까 시민밥상이 불안해지고 농가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쪽을 병행해 가자. 근데 이것이 정부에서 받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참고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과장 오래 할 건 아니어서, 저는 정부는 너무 포기했다고. 이 양축을 상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이쪽 영역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저는 취업단위에서 이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앞에서 해왔던 그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이 구조에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같은 일, 7대3, 3대7인데 그동안에 다품목 소량을 특징으로 하는 그래서 별로 정책적인 대상에서는 소외되었던 이 양반들을 이 푸드 플랜의 주체로 세운다. 라고 하는 게 저희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주가 이렇게 생겼고요. 전주에 무슨 농업이 있냐? 이렇게 해서 따져보니까 5,000헥타 정도의 농지가 있고 25,000 농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죠. 전주 먹거리 경제 규모가 얼마쯤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0만 잡고 25만 세대예요. 수원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 25만 세대의 엔겔 개수라고 하는 게 있죠. 가구에서 식품비로 쓰는 것. 외식 빼고, 그러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씩 빼요. 월. 그걸 꼽아니까 전주는 1조가 넘어요. 제가 오면서, 수원에 오면서 생각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수원은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가게만. 그러니까 외식으로 따지면 전주는 3조쯤 되는 거죠. 근데 전주에서 생산하는 게 전체 연간 1,000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왼쪽 방식으로 생산하고 유통하기 때문에 그게 잘 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권으로 시집 보내야 돼요. 전주 쪽에 안 팔리잖아요. 전주에서 생산한 게 전주로 오는 비중이 연간 500억이 채 안 되는 거죠. 300억에서 500억 사이에요. 저희가 그리는 꿈은 지역의 가족 소농을 주체로 세워서 그러면 이거를 2,000억까지 1단계로 올리자는 거예요. 2,000원까지.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000 농가가 월 200만 원을 꼬박꼬박 벌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정책으로 받아가야 되는 거죠. 시장에 맡겨갖고 누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다품목 소량 연중 공급 체계로 농업 생산을 재편해야 돼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어요. 내가 하우스를 열동을 해서 딸기를 하는데, 하우스를 열동을 해서 호박을 하는데, 오이를 하는데 이걸 이런 방식으로 한다? 매장에다 낸다? 불가능해요. 백평 하우스 안에 있다. 그림 여기 나오죠. 그림을 보면 저 오른쪽에 백평 하우스 안에 7가지 작물이 단계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다품목, 시민 밥상에 필요한 다품목 소량 연중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수 가족 소농의 농업 생산 방식을 재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원료를 가지고 가공품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만들어가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역에서 나지 않는 것. 저희 전주로 보면 수산물, 이거는 군산하고 연계할 수 있잖아요. 제휴해서. 그리고 안전성 관리. 이런 것들을 먼저 준비해서 30%만 살아남는 산업농 이외에 다수 가족 소농이 가지고 있는 지역 생산력을 복원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봤죠. 전주를. 그러니까 제가 완주에 있으면서 만들어놨던 그 4개 매장이 전주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완주 입장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통시장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거기들 같이 쳐져 있죠. 여기 사이를 어떻게 거점으로 뚫고 들어가서 만들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는 150평, 200평 되는 그 일반 매장 3개소 정도, 그리고 직 매장 레스토랑 한 300평 되는 이런 것을 주로 경기장, 교도소 뭐 이런 데잖아요. 이거는 시가 소유자잖아요. 저 공간을 활용해서 안치겠다라는 거고, 공공급식, 지역음식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연계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이걸 시의 공공정책으로 가져왔다 손쳐요. 현장에서 누가 이 일을 할 거예요? 그 5,000명이 된 농가를 누가 찾아다니고, 누가 교육하고, 그 품목을 어떻게 누가 살리를 하고. 그래서 누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을 재편하는 것, 지역 소비를 창출하고 이 양쪽을 연결하는 중간의 연결 조직은 공공적인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0% 전주시에서 출연한 재단법인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급이 거기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괴롭히지 않겠죠. 이 파일을 키우고 이 파일을 키워서 이게 지역 안에서 돌게 하는 걸 자기 소명으로 아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재단법인을 작년 9월에 만들어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고요. 외국 사례인데 뭐 대충 비슷한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저희하고 고민이 똑같아요.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먹거리 체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 부분을 참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요약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대안적인 그리고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시민을 먹거리 의사결정의 주체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투트랙 지역로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거기들 수도 있다. 다수 소농을 주체로 세워서 다품목 소량 생산 기반 구축하는 것, 기획 단계부터 가공까지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신선 안전 안심으로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것, 그리고 가격 결정.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면 저희는 세일 이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일을 하려면 누군가의 어디선가 빼와야 되잖아요. 비용을. 그 대형마트는 그걸 누구한테 전가해요? 생산자한테 늘 전가해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마. 저희가 볼 때 왜? 관계시장이고 관계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신뢰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배려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전주에서 하고 있는 이 문제의식과 이 실험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앞서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생산, 지역 가공, 지역 유통, 지역 소비, 그걸 통한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1차적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시의 성북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치고 성북구를 전주시가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전주시가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자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단위로 특히 먹을거리 생산이 가능한 지역의 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1차적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준비된 농촌 지역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거예요. 대도시의 요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양적으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자리, 복지, 아동, 여성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고, 농촌으로 보면 가족, 소농, 생물 다양성, 순환농업 공동체, 지역 순환경제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면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요. 인구 50만 중추도시가 인근 지역과 이런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는 앞서 쭉 말씀드렸던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시민 밥상과 농업 현황들을 볼 때 수도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이 전체 방향을 트느냐 못 트느냐에 좌지우지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체 1000만이잖아요. 1000만의 먹거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걸 구로 나누자는 거예요. 구로 나누고 보니까 20만에서 50만쯤 돼요. 그러면 준비된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그 지자체하고 구의 먹거리 전략을 연결해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보여지면 그 성공한 사례를 매뉴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전주가 A라고 하는 저기 자치구하고 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거점 매장을 내고 그걸 통해서 공급시키려 해가고 이게 보여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김포하고 다른 자치구하고 하라는 거죠. 강원도 홍천하고 다른 자치구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기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서 준비된 지역 단위 생산 지역의 여러 가지 준비, 그리고 중간 거점 지역, 전주가 성공한 150만, 광주가 인근을 끌어안고, 대구시가 끌어안고, 수도권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가자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시작할 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농업과 밥상의 먹거리 의사결정 주체가 소외되고 있다. 그 배경은 이러하다. 이것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생산, 지역 소비로 바꿔가야 된다. 그래서 가족 소농을 주체로 세우고 시민 밥상에 필요한 다분목 소량 연중 공급 체계를 준비를 하고 그게 도시의 대도시 먹거리 정책과 농촌에 준비된 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곳곳에서 봉화를 올려서 우리 사회의 먹거리 문제, 농업 문제, 도농간의 문제 이걸 좀 해결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